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4, 5분 걸릴 것 같으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새로 등장한 논란 이슈가 황교익 씨의 사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신경을 밝혔는데요.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청문회까지 아무 말 않고 있으려다 이 정도 의사표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2017년부터 부산 푸드 필름 페스티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서병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시장을 맡았을 텐데 그때 서병수 시장이 곤란을 좀 겪었다는 거죠. 황교익 같은 사람을 왜 왜냐하면 임명했냐. 공개적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을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의 좌파와 우파가 어딨냐.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이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병수 당시 시장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서병수 시장도 받아들인 인물인데 실력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필름 페스티벌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으로. 5년째 대박을 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유능한 인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대선 경선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보훈 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철이라서 경선 후보들끼리 그럴 수는 있겠는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조혜진 의원이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표명 바랍니다. 예,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선철이 많이 있는 일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막 가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예. 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황교익 씨를 그 관광공사 후보자에 내정해서 이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막 그 운을 떼셨는데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에도 필름 페스티벌의 운영위원장이었는데 문제가 없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방금 정청래 의원 하셨고 임명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임명된 건 아니죠? 뭐 서병수 그 시장 때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이 사안하고 비슷한 사안이라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 사안이 이 사안하고 유사한 거라면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이라고 잘해주고 하면 결국 최순실 꼴난다는 이야기를 한 분이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행동은 또 똑같이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는지 내로남불이죠. 남 비판할 때 잣대 다르고 자기 행동할 때 잣대 다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예를 들어 청와대 들어간다 하면 인사가 어떻게 될지 진짜 참 볼만할 것 같아요. 친소관계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 그때도 왜 좌파 인사를 임명하냐 이렇게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푸드필름 페스티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성공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안 된 나를 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냐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는데요. 네? 문제 제기했는데요. 서병수 시장이 문제 없다.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서병수 시장 시절에는 서병수 시장이 이제 황교익 당시 위원장과 아닙니다. 황교익 위원장과 같이 사진 찍고 지원을 해주니까 왜 문재인 지지자를 그렇게 야당의 부산시장이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말들이 있자 서병수 시장이 문화의 여야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서병수 시장님은 그런 식으로 여야를 넘어서가지고 이념을 넘어서가지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말 인사를 제대로 했다고 오히려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꼭 자기 편 더구나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 욕설 관련된 부분에서 두둔한 분을 무슨 오비락도 아니고 딱 그렇게 임명하면은 더 욕듣기 딱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그래서 문재인 사람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문재인 사람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대선 경선철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1년 전, 2년 전이었으면 사실은
뭐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문제 삼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 삼기 위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그걸 검증하고 있는 판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대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도 전에 후보도 되기도 전에 벌써 저런 식으로 아주 뭐 대놓고 정실 인사를 하는 분이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인사권을 가졌다고 가정하면은 진짜 이건 제동이 안 걸리는 인사 폭주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누구를 임명한들 문제를 삼았겠죠. 네. 네. 어쨌든 자, 살자 넘어가 주세요. 일단 어쨌든 황교익 씨 본인이 여기 없어서 제가 황교익 씨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자면 나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수 욕설 두둔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정말 욕설 들어본 분들은 정말 뭐 누구 말대로 소름 끼친다는 말 정도 나올 정도로 진짜 심각한 사안인데 그걸 두둔하니까 천군만마겠죠. 그럼 그걸 두둔하는 순간에 뭐 친문이든 뭐든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이재명이 수호천사가 돼버린 거죠. 네. 자, 그 발언은 4년 전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어려운 국면을 얘기해 보자면 토론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결정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오늘 결정하고 내일 바로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강행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 수요일 토론회는 일단은 어떤 형식이라든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가능성이 좀. 그리고 그 다음 주 토론회는요. 2번 연속이었는데. 그렇게 정리돼야 될 게 많습니다. 첫째는 경선 준비 기간에 경선 토론회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뭐 그걸 양해한다고 한다면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 토론회를 할 것이냐, 비전 발표를 할 것이냐, 또 참가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참가시킬 거냐, 아니면 등록 안 했더라도 참가시킬 거냐, 등록 안 했더라도 참가시킨다고 하면은 선을 어디로 끌 거냐. 왜냐하면 지금 등록 안 하고 후보 출마 선언한 분이 너댓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걸 다 참석시키는 어려울 거고, 자르는 기준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예 선관위를 빨리 발족해가지고 다음 주는 그냥 선관위 주제로 토론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역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게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이 선거준비위원회를, 경선준비위원회를 고스란히 이름만 바꾸어서, 간판만 바꾸어서 그분들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원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냐. 결정돼야 될 게 많네요, 아직. 예,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정청래 형님. 보통 이거는 눈싸움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여요. 대선 경선 하게 되면 이제 뭐 자기에게 유리한 유불리에 따라서 많이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눈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준석 때 윤석열의 감정 싸움이에요. 둘 다 사실은 위기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탈출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매우 안 좋은 지형으로 지금 늪으로 빠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감정 싸움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말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으로 제가 내피셜을 말씀드리면 입당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대표 자체가 경선 과정 이 국면에서 이 상황을 장악하고 상황 주도력을 높여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상황 주도력, 리더십은 사실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한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보들이 당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통제불능의 경선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간의 우스갯소리는 윤석열이 또 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설마. 예. 댓글에는 그런 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에 앞서 선도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캠프 내부에서도 뭐 사퇴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
위기를 과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퇴설은 공작이고요. 최재형 예비후보의 사퇴설이 잠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사퇴설은 공작이고 탈당설은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자체 공작입니까? 예? 자체 공작? 아니요. 아니, 좀 최재형 예비후보가 탈당. 누구 어딘지 대충 뭐 이렇게 대략 그 심정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아, 그래요? 국민의 내부 어디라고는 그렇게 볼 수도 없죠. 이렇게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확실한 건 선수들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 판에 분들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예비후보가 선수들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그 중도 포기할 거라고 하는 보도가 꽤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나왔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최재형 후보 쪽에서는 사실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최재형 캠프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되는데 그게 누군가의 작전이에요? 그게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국민의힘 다른 캠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뭐 단정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심각하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좀 이야기할까요? 여권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간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옆구리를 슬쩍 찌릅니까? 여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쪽에는 그런 선수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우리 보수 진영은 그런 거 익숙지도 않고 어설픕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시구나. 내부에 그런 의학이 없는 걸 찌라시로 흘렸어요. 전혀 우리 내부에 우리가 아니 저거 뭐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여론조사하면은 2위로 나오는데 나머지 뒤에 열 몇 분이 계신데 2위로 나오는 것은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위로 나오는 조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사 다 이제 종합하면은 물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는 선관위 여론조사 뭐 거기는 이제 인용을 할 때 보셔야 확인하셔야 되겠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이 사퇴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분들은 뭐 뛸 명분이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내부에 그런 낌새도 없는데 그걸 일단 찌라시로 흘렸어요. 근데 사실 그다음에 여부를 그 찌라시를 떠나서 특정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목은 안 맞더라고요. 중도 포기가 아니라 입학 전 자퇴죠. 만약에 사퇴한다면. 근데 그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건 다행입니다.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걸 공작한 사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언급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하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 상상은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안 오르는 분이 정말 우리만입니까? 그 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다 사퇴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네요. 거기는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준석 리스크가 당내에서 실제로 거론되는 상황입니까? 의원들 가운데는 사실은 전당대회 당시부터 야 이렇게 가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사실은 당 운영 경험 없고 또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30대 영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당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고 또 경선과 대선을 진두 지휘해야 되는 당대표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 당에도 뭐 국회의원이 100몇 명이 있고 뭐 다선도 많고 중진도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잘 이렇게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싸 안고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커버해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이게 좀 빨리 심각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고 현역 의원들이나 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없는데 지금 일선 당원들이 문자를 며칠 전부터 그냥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대표 체제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선이 흔들리면 이 자중 질환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없고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의 리스크는 사실상 예정된 거였죠.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집무소 호적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옥세를 맡긴 건데 문중의 어른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잘 했으면 그래도 2030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신기루 같은 현상에 대해서 집착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 자체가 논란을 일으킨 것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수주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권에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기 성공의 로드맵만 집착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성향과 관계없이 보수주의 경향이 빠질 수 그건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됐든 보수주의가 됐든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 방식만을 고집하는 거고 남의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본인은 물론 당대표 이전이지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유승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들로부터 신뢰도 깨진 거예요. 이준석은 마음속 깊이 지금은 당대표라서 아니라고 얘기한들 마음속 깊이 아빠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캠프들은 또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우리 당은 외연이 확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하고 결이 다르고 우리 당을 쳐다보지 않던 이제 중도나 또 진보층 일부 또 2030 뭐 호남 일부 이런 층까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 당 쪽으로 이렇게 그 연대 손을 잡아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돌풍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지금은 통계로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전당대회 나가서도 그래 이야기한 게 우리 이 바람 이준석 바람은 우리 보수정당에 처음 찾아온 바람이다. 내가 볼 때 우리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뭐 여야를 통틀어서도 이런 바람은 처음이었는데 이 바람은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잘 안고 가면서도 이 바람 때문에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이 필요하다.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게중심과 안전판이 작동을 해야 될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바람으로 그치죠.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실상 독자 노선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평 잠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스텝 바이 스텝 계속 아래 계단을 밟고 있는 상태죠. 본인이 10년 전에 새정치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본인도 새정치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으면 아마 서울시장이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번번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계속 잘못된 바둑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또 어쨌든 5일장 있으면 장에 꼭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거철만 되면 이분도 몸이 들썩들썩 하는데 결국은 대선 완주냐, 독자 출마 대선 완주냐,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구걸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있는 자산을 지키려면 결국은 완주를 해야 본인한테 붙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곧바로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전을 시킬 후보자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단일화를 구걸하고 국민의힘이 응해서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돌아갈 떡은 없죠. 그것도 이렇게 희망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완주 희망.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재집권 방정식 안철수의 완주. 그런데 뭐 그동안에 뭐 간철순이 뭐 또철순이 이러면서 참 안 좋은 불명예 새로운 이름들이 많았는데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새로 봤거든요. 그래서 새철수다 또는 딴철수다 이렇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철수입니다. 후보 단일화 결심하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헌신적으로 또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또 전격적으로 합당 선언도 하고 한 거 보면서 새로운 철수다 또 다른 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번의 선택은 과거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다시 또 재확인하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됐는데 거기는 뭐 우리 당의 잘못도 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 선택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만히 이대로 두면은 여야 첨예한 양자 대결 구도로 가서 제3지대의 공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제3지대를 좀 이렇게 외연 확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확장된 외연을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다시 합당 논의를 하든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든 할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이제 봐도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은 완주해주길 바라고 한쪽은 합쳐주길 바라는. 예. 이건 이제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조혜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 맡고 계세요. 신경민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신경민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지금 뭐 도의회 인사청문회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네, 내정이 다 끝난 건데. 그건 인사청문은 사실 형식적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죠. 된 거나 마찬가지죠.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안 된다고 보세요? 되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변명이고요. 맛집 관련 업무가 지금까지 주요 업무였는데 이분이 경기도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이라는 것은 평화관광이 제1의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네.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에 일단 부합하지 않고요. 뭘 그 사이에 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모두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뭐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경기 관광공사는 고사하고 경기 맛집공사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분의 멘트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예. 저도 이렇게 많은 우리 음식 비하 발언을 했는가라는 것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공정한 채용 과정 거쳤고,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될 게 없다. 어차피 여행을 할 경우에는 맛집, 기행, 이런,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럼 이분은 손색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관광공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예. 거기서 맛집을 가지고 지금 그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관광공사 사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하하. 이건 뭐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흔히 버틸 때 하는 멘트거든요. 그건 별로 비중이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캠프에서는 어떤 의도를 의심하십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아니, 황교익 씨가 부적절한데 거기에다가 사장으로 임명을 할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득이 돼야지 하는 건데, 지금 상황 봐서는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게 뻔한 상황이었고, 근데 도대체 무슨 득이 된다고 거기에 무리하게 넣었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확연하고 그 욕설을 변호하고 두둔해준 것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죠. 사계에서는 유명한데 이 정도로 국민적 비호감이 있는 건 아마 미처 못 봤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묻혔던 걸로 의심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질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이분이 유명하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실 얼마나 많은 그 비호감으로 유명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못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미치고 보훈 인사를 한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의중 어떤 입김이 들어간 부적절한 채용,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걸 아무도 확인을 해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 인사의 패턴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요. 지금 경기도청이 도청 캠프라고 이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불공정 채용 비리가 있고요. 이 채용 비리는 어저께 블라인드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부가 좀 회자가 됐죠. 그걸 읽어보면은 불공정 채용 비리가 황교익 분이랴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청의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늘 중으로 이 분을 포함을 해서 예. 경기도 공공노조에서 실정 불공정 채용 비리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경기도 공공노조에서 공무원들의 노조에서 네. 의심스러운 사례들
어떤 보훈 인사, 부적절 인사, 불공정 인사의 사례들을 오늘 발표한다고요? 기자회견한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을 확인 중인데요.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캠프에 들어가 최근에 합류를 한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공공기관, 경기도 산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특정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들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 것이냐, 이 도청 캠프라는 것이 실체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심에 대해서 어저께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어제는 아마 브라인드 사이트는 익명 사이트일 것 같고, 네, 오늘은 그 공공노조 이름을 네. 걸고 발표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공노조에서 이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한번 실태를 불공정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그것이 오늘 중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예,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마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오늘 그 공공노조의 발표가 있다면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그 부분은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엊그제 일요일에 이낙연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지사 욕설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지역 주민에게 욕설한 기록을 다 공개를 하면서 그 당사자들한테 이 지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고 그분들이 좋다. 대권 도전 해보셔라. 라고 인정을 하면 대권 도전하시고 안 그러면 승복하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이 험한 말은요. 험한 말, 반말, 고압적인 말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수뿐만 아니고 철거민, 장애인, 또 의회, 또 지자체 방문시, 또 도지사 당선시,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회에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류도 많고 기회도 많고 이래서 우연히 한두 번 그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말들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왜곡이고 편집이 된 거고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험한 말들을 다반사로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왜곡이고 편집이고 네거티브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성,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권을 하겠다는 정치인이 이게 지금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질의 문제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고 잘못했고 또 폭력 부분은 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쪽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상황을 설명하던데요. 그 경위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경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일단은 거짓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설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과해야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승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승복하기 어렵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거짓을 계속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그건 저희들이 인정해야죠. 근데 이렇게 계속 우리들의 지적에 대해서 왜곡이다, 편집이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선 불복. 지난번 서른 의원 통해서 논란이 됐던. 그건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까?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길래 이제 다시 확인을 드린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살아온 환경,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가난하고 좀 험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친 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지 그런 걸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다. 그게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글쎄요. 그건 사람됨이 먼저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먼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어렵다고 말하면은 지금 6명의 후보가 다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어렵거든요. 누가 가장 어렵냐 그러면은 저는 이 후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6명 후보 중에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욕을 한 게 아니고 50 전후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혹시 그렇게 험하게 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더군다나 공직자고 선출직이면은 허라고 그래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민권 변호사였고 선출직이었고 지금은 대권을 하겠다는 분이 지금도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문제죠. 오늘 이 부분도 TV토론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좀 고민 중인데 뭐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왜곡이고 편집이고 네거티브다 그러면 네.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욕설에 관련된 문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 심경민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신 의원님, 네. 어제 말이죠.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뭐 이런 분들, 이른바 친문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들 21명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네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이러셨던데 이분들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의원들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낙연 후보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것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 중에 참 한 명은 선관위원을 맡고 있어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20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가 빠지신 거죠? 빠지신 게? 그 한 분이 빠졌는데요. 강영우 의원이 빠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분 네. 빠지고 20명이 그러면은 기본소득 네네네. 비판 기자회견을,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어제 여성들 그 생리대 지원과 관련된 공약 발표하는 똑같은 시간에 이분들이 비판 기자회견을 하셔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좀 옛날부터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준비를 해왔고요. 어저께 그 시간이 된 건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론을 들고 나와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지금도 기본 대표 공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은 복지에 관련해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기본소득으로 가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보편복지,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도와준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하고 기본소득은 너무나 배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론을 가지고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4기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민주당의 정체성 아래 똘똘 뭉치자. 그러나 기본소득은 안 되겠다. 이 선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이낙연 후보의 생각과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다 비슷합니다. 예. 지금 뭐 공약은 조금씩 구호는 다릅니다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소득 가지고는 안 된다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똑같이 교감을 하고 있다면, 공감을 한다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 쪽으로 뭐 마음을 여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능하고 경험이 있고 정직한 후보를 찾아야, 그렇게 결정을 해야 우리가 본선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싸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번 대선이 49.5 대 50.5의 그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빙의 승부에서 이기려면은 그런 후보, 유능하고 경험 많고 정직한 후보, 이런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특히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당 안에 있는 거죠. 그 지지로 돌아설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된다고 뭐 세고 계세요? 셈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까? 지금 중립선언을 하고 아무 편을 들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지금, 상당 숫자가 민주주의 4.0에 포진해 있고, 민주주의 4.0의 이 결론, 향배, 이런 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낙연 캠프 신경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명도 비슷한데 참 어렵네요. 결국은 끝난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통합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우리 당이 이제 곧 대선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합당을 해야 안철수 대표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서 등록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네. 그 시한은 아마 지킬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그때 단일화? 가서 단일화 협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안철수 대표가 이제 독자 출마한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를 모색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당이 사실은 이제 합당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패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뭐 당연히 합당하는 것으로 저 안철수 대표가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저희들도 그 이후에 합당에 충분히 이룰 줄 알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었고 특히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우리 당의 실무협상 책임자가 나가서 사실상 합당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실무진끼리 합당 협상을 할 때는 좀 세게 조건을 내놓고 마지막 일괄타결하는 절차를 두고 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맡겨놓고 있었는데 협상이 아니라 계속 이제 공격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공격을 하고는 소강 상태로 가면 저쪽에서 곧바로 이제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또 최고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공격하고 딱 끊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협상 결렬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버렸죠.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판단의 잘못입니까? 의지의 부족입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저희들은 합당할 의지는 있지 않았을까 하고 믿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 지나온 과정을 복귀하는 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앞으로인데요. 네. 이 합당 결렬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제 우리 당과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일합을 제대로 겨뤘던 때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을 붙었던 2012년인데요. 그때 사실 보수 진영이 최대한 동원하고, 힘을 기울이고, 표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80% 이상 투표해서 80% 이상 득표를 했던 그 시기에도 3% 겨우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은 그보다는 훨씬 높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는 결국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가치를 높게 또 우리가 또 안철수 대표를 대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자꾸 속값 쳐주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네. 협상에 나선 것은 상당한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네.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특히 대선 후보인데? 쉽게 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데요.
조금 그렇지 않다면 또 그 대의를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은 뭐 노력을 해서 예.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물론 결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관계는 단일화까지를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면 또 일정하게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는 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제 그 협상 결렬이 되었는데 우리 당의 그 대변인이 국민의당을 비난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뭐 자꾸 그 자극할 필요는 없다. 자극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미 탈당을 선언한 사람도 있고 탈당을 예고한 사람들도 있던데 국민의당에서.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 국민의힘이 입당을 내면 받을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럼 국민의당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분들 안 받고 갈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야권의 어떤 저 플랫폼을 주창한 이래 모든 저 그 보수 진영의 그 큰 우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큰 그 바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물은 전부 다 함께 받아서 그런 큰, 사람들은 큰 바다로 가야죠. 받아도 그러니까 단일화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떤 그 관계 관리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한다고 가정을 하고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지지율 뭐 이런 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겠죠. 과거와 같은 힘은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그 부담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3%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3%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뚝 잘라 5%의 지지율만 확보해도 상당한 어떤 뭐냐면 입김을 그러니까 낼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봐야 과거에 되는 보면 그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그 김대중 그 평화민주당 네. 총재와 뭐 완전히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다르셨지만 결국은 같이 가서 정권을 그 창출했거든요. 네. 그때 이른바 김종필 자민련이 갖고 있던 어떤 세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 지분을 인정을 해주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단일화 한다면 네. 그 국민의힘 이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에서 앞서서 국민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단일화를 양보하거나 그러니까 그 헌신해야 되는 안철수 대표에게는 어떤 지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몸값을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합당 그 과정에 협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자극하고 공격한 것은 상당한 패착이라는 거죠. 오히려 합당이 더 싸게 먹히는 카드였다. 굳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그냥 단도직입으로 이준석, 윤석열 두 분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뭐 일단 긴장 관계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당 지도부, 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잘 그 관리하고 받들어서 이제 공정하게 경선을 거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선을 거치면서 당 지도부에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정도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해서 후보를 선출해서 그 후보를 최대한 우리가 돋보이게 만들어서 대선에 승리하는 것 이게 유일한 목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첫째 제가 보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경선의 공정성에 상당한 공정성을 좀 흔드는 그런 언행이 좀 있었고 또 그러면 그렇게 좀 더군다나 지지율 제1위 후보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본 우리 당 지지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지자들은
과연 이게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보도가 있습니다. 채널A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 기자에게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낙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채널A에서 중앙일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대화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지금 이 두 보도를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안 그래도 채널A 보도는 그냥 정체불명의 소문이다. 그렇게 뭐 확인이 안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목된 기자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뭐 그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라는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 지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도 신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확인을 해주셨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뭐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곧 정리된다, 금방 정리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토론회 2번이면 끝장낸다. 그것이 결국은 계속 이리저리 이야기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 후보, 더군다나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더 나가서 뭐 토론회 2번이면 정리된다든가 또는 다른 경쟁 후보인 원희룡 지사에게 금방 정리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옆에서 계속 제가 이제 경준이의 그 어떤 월권 행위 더 나가서 그 대통령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공정성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 공정한 경선을 거치지 않게 되면 당내 후보들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후보를 선출해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완벽하게 일치 단결해서 그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심리적 그 경선 불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저거 떠나서 이준석 대표의 저런 태도가 왜 나오는지 그게 다른 후보,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오던 사람이고요. 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러냐라고 해왔었는데요. 네. 조금 뭐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일종의 경쟁의식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경쟁의식을 낀다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이유를 저는 뭐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표께서 해야 될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어떤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이어야 되는데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곧 정리된다. 이렇게 또 뭐 토론회 2번이면 끝장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본분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준위에서 자꾸 토론회를 2번 하려고 한 이유도 이것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에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초래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본인이 직접 원희룡 전 지사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원님은 지금 팩트라고 간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원희룡 지사가 들었다는 내용은 저는
저 사실로 확인을 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뭐 이런 면에서 거짓말하고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럼 좀 이따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리죠?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금 보니까 정면으로 제기를 하실 계획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에 물어본다?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 발언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은 그럼 후속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경선 관리를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은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니까 네. 이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원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18일로 예정된 토론회는 당연히 백지화돼야 되고 그러면 저는 경준이 전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입장입니다. 경준이 자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군요. 하여튼 경준이 활동 전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이제 뭐 충분히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이제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전부 결정하게 해서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경준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준이 안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이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정리하면 없죠. 이런 거 되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 구성을 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서 도맡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니까 공정한 위치에서 이제 그 총괄 관리만 하고 선관위가 다 나서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은 이상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조금 저 후보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을까.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반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